예, 재밌죠? 저희들 처음에 플라톤 철학을 기획할 때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주문하셨던 게 철학 바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철학 이전에 그리스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학기에 내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 이 고대 철학은 그리스 신화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철학으로 가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마침 또 우리 장영남 선생님 같은 전문가를 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개의 핵심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신화와 철학, 특히 이제 고대 철학과의 연계성을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공통성을 갖고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신화와 철학은 큰 차이점 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플라톤 철학과 앞에 신화를 얘기했던 호메로스라고 하는 서사 시인과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뭐 플라톤 국가론에서 시인을 추방해야 되는 추방론이 나온 이유도 바로 그 시인이 호메로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그다음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점이 있지만 또 동시에 아주 그 강한 차이점들을 이제 갖고 있고요. 플라톤 역시도 철저한 호메로스 추앙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소크라테스든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이런 사람들이 호메로스의 이 일리아스를 외우지 않는 철학자는 없어요. 어릴 때부터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줄줄줄줄. 그 정도로 호메로스는 뭐 그리스 전체 문화권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얘기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철학적 개념하고 관련해서 신화와 이 철학의 연관성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목차를 이렇게 보면 미토스, 알테, 모이라, 아레테, 저는 3개로 봤습니다. 미토스를 통해서 소위 이 우주관이죠. 일종의 기원입니다. 시작, 태초의 문제를 보여주려고 했다면, 아르케나 모이라 아르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관일 수 있고요. 이 모이라 아레테는 인간론, 이렇게 해서 철학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 등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실제 1963년도에 이 신화와 관련된 혹은 고대 철학과 관련된 파피루스에 기록된 기록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1963년 그 이후 얼마만큼 지금도 발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3년까지 발견된 파피루스가 1596건이에요. 1596건.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파피루스의 책으로 찍힌 책이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입니다. 무려 600권이에요. 그 다음 오디세이아가 200권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웅변가 있는데 데모스테인이라고 하는 웅변가의 책이 83권. 그리고 이제 에우리피데스, 워낙 잘 알려진 사람이지만 에우리피데스가 77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헤시오도스, 신들의 탄생 계보를 썼던 거 보는데 72권. 우리가 이제 위대한 철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플라톤은 겨우 42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8권 정도 지금 현재. 이런 문헌만 보더라도 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건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위대한 혹은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가졌던 시인이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됐는데, 사실은 아까 선생님께서는 이 카오스도 혹은 코스모스도 혹은 미토스도 로고스도 이게 양극단적인 대리적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매우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연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양의 음양 오행스라고 비교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의 이 문화권에서는 이 양개념 상당히 대립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토스에서 로고스라고 표현한 이유도 이제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 카오스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토스에서 신들이 창조되는 그 까지는 전부 카오스 상태거든요. 혼돈이 어둠의 상태인데 겨우 이제 제우스가 등장한 이후에 시간과 공간이 구획되고 난 이후에는 코스모스가 됩니다. 질서가 지워지는 거죠. 그 질서가 지기 전까지는 다 코스모스, 카오스 상태, 혼돈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토스에서 로고스의 과정도 아마 신화와 철학의 경계가 거기서부터 분명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오늘 장량 선생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의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다음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철학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인 파르메이데스의 사상을 저희들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단계를 오늘 잘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또 인식을 했던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질문을 하시고 좋은 답변을 한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기 학생 뒤쪽.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4학년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 모이라 개념에 대해 저는 주의 깊게 들었는데 그 운명의 도덕적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주어진 몫을 넘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시면서 다소 수동적인 의미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명이라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일리아스 예를 들면 그 아킬레우스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전쟁을 나가면 뭐 엄청난 불멸의 이름을 얻게 되지만 넌 죽는다. 하지만 전쟁을 안 나가면 너는 장수하고 뭐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아킬레우스는 이제 자기가 운명을 선택했다고 보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도 기꺼이 자기가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했다는 점에서 그 운명이 처벌의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능동적인 의미에서 자기가 선택하고 극복하고 하는 실전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근데 그러한 그 아킬레우스의 선택의 결과가 죽음이지만 그게 과연 히브리스인지 오만인지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번 그렇게 볼 수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한 3개 정도 넘어가면 머리 기억이 잘 안 나고요. 2개에서 끝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일단 이제 학생이 일리아스 텍스트 내용을 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아킬레우스와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그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 그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가 이 아킬레우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대표적인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킬레우스인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본인이 그 질문한 한 사람이 설명했던 것처럼 선택지로 묻고 있는 거예요. 선택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운명과 관련돼서 유명한 비극 작품이 뭐가 있죠? 예, 오이디푸스 있잖아요. 그래서 오이디푸스에서 오디푸스에게 내린 신탁은 어떻게 됐냐면 선언적 그 선언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오디푸스는 네가 그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한 침상에 들 것이라고 하는 델포의 신탁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테베에서 자기가 코린토스 왕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라이오스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자에게 백설공주 같은데 그런 거 나오지만 버리라고 하니까 내가 직접 관련된 거 아닌데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목자가 그냥 죽을 만한 곳에다가 이렇게 버렸는데 산에다가 걔가 또 지나가던 다른 목자가 코린토스의 고린도라고 하는 거 있죠. 코린토스의 목자가 걔를 이렇게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난 누구인가 생각해서 델포의 신전에 가서 물었더니 너는 그런 인간이다라고 딱 정언적으로 딱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디푸스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오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코린토스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린토스로 내려가다가 길을 꺾어요. 그리고 그
운명을 피하려고 하다가 장꼭도라는 사람이 운명을 피하려다가 운명과 마주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피할 수가 없고 필연적이에요. 근데 지금 학생이 조금 전에 본인이 말한 것처럼 그 테티스 여신은 자기 아들한테 두 가지 선언지를 해요. 이것도 두 가지 운명이에요.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네가 불멸의 명성을 얻지만은 단명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나가면 왜 파트로클로스를 죽인 헥토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아킬레우스가 막 그 분노해갖고 이제 분기탱천에서 나서려고 막 그러니까 테티스 여신은 네가 나가면은 지금 이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테티스라 저 헥토르의 운명과 아킬레우스 운명이 결합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헥토르가 죽으면 바로 다음은 네가 죽을 차례야. 그래서 네가 지금 죽이지 않는다면 너는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식을 놓고 오랫동안 살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 두 가지가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디푸스의 운명은 오디푸스의 아버지 라이오스에게는 어떤 식으로 아이스클로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라이오스 왕이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놓지 않는다면 너는 자식의 손에 죽지 않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놓지 않는다면 내가 자식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프된 문장으로 돼요. 근데 한 세대가 걸러가면 오디푸스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너는 그냥 이프된이 아니야.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한침상에 저기 그 잘 운명이다라고 딱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선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운명이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을 때 운명이 필연적인 거죠. 근데 우리에 달려 있는 여지가 있다. 아까 전에 선언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는 당연히 그게 내가 어떤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해서 내가 불멸의 이름을 남기리라. 아니면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 돌아가서 장수 오랫동안 자식을 놓고 평범한 삶을 살겠다.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지금 모순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 그리스적인 상황 안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휘브리스를 범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아까 여학생, 예, 여기 학생 먼저. 일단 제 집은 별거 아닌데요. 자, 유리학과 이드강입니다. 일단 제 집은 별거 아니지만 미토스, 파토스, 아가토스 중에 셋 다 어미의 토스가 부르는데 이 토스의 의미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그리스에서 그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명사에 따라서 뒤에 명사가 이제 중성이냐, 남성이냐, 여성형이냐에 따라서 앞에 토스가 붙고 뭐 여성이면은 아가타 뭐 이렇게 되고, 네? 예, 뒤에 말하자면 독일어처럼 성별이 있어요. 그리스어에는. 그래서 남성적인 거는 오스 이렇게 되고 라틴어에서는 우스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토스 붙는 거고요. 또는 톤으로 아가토스, 아가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여자가 되면 아가사 크리스티 이렇게 해갖고 뒤에 명사하고 형용사가 같은 방식으로 돼요. 그 어미가 그래서 그렇게 궁금하셨구나. 분명해졌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 예, 만촌동에 와서 온 배화열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쌤하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첫 번째 거는 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신예찬에 그 모이라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우스보다 더 우수한 신이다. 바보신인데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갑자기 이 사람이 바보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옮기면 또 옆 사람이 또 바보가 되니까 다른 사람은 웃기니까 코미디언 중에도 뭐 최고의 코미디언이 우신입니다. 이거 바보신.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오래전에 읽은 거라서 모이란지 뭔지 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잠깐 찾아주실래요? 선생님 되게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지금 기억 잘 책에는 제가 뭐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안 되고 예예. 우신의 참 그런 거. 하데스 아니에요? 예? 하데스 신이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데스 아닙니다.
이 비슷합니다. 이 모이라하고 비슷한 신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에 제우스보다 훨씬 강한 신. 예? 그러니까 강한 신이에요. 강한 아까는 신, 제가 오신대 잠깐 산. 나눠 넣었는데 어쨌든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도 모이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 그 정도예요. 강한 신인데 제가 오신예산에 나오는 신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잠닭 속에 들어가 잠닭이 내가 소크라테스다 하면서 오가닥 하면서 그래 쫓아드는 장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조금 오버했는지는 모르지만 신화 중에서는 그 기억의 신 문에 멋있습니까? 네, 문해모 신이. 문에 모시네. 예. 이 7달이 특히 아홉 달입니까? 네, 9명의 여신과 관계되는 게 이 신화에서 굉장히 영향이 제가 좀 있는 걸로 네. 생각을 했는데 좀 빠져가지고 네. 혹시 다음에는 왜 추가를 좀 시켜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그 관계는 뭐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여기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스 시대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일리아스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트로이 전쟁 시대를 보통 BC 1250년에서 1200년 경으로 이렇게 보통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쓰여진 시기가 BC 750년, 800년 또는 700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약 500년 정도가 그 간격이 있어요.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적으로 그리스의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문자가 원래 있었는데 그 전에 갑자기 트로이 전쟁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트로이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그리스가 갑자기 굉장히 몰락을 했어요. 그리스 전체 그 작은 도시도 있고 사실은 신화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뭐 역사적으로는 어디 셈족이 밀고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500년 동안 그러면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이 일리아스나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 왔을까요? 일단 그렇죠. 대부분 그 음유신이라고 하는 호메로스도 음유신이잖아요. 음유시인들이라고 하는 시인들이 그 책의 이만한 거를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걸 통째로 외워갖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일리아스의 얘기, 트로이의 얘기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모험을 했던 얘기를 갖다가 그걸 외워서 한 거예요. 우리 만담가처럼 이렇게 외우다가 좀 안 되면 좀 자기 얘기 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아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학문이라는 것에 학문과 예술의 신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사의 신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는 뮤즈 신이라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다음부터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 그리스 신들은 369, 3의 배수로 나가요. 그리고 또는 둘, 그리고 셋하고 369. 그래서 무사의 신, 뮤주신도 판본에 따라서 6명, 9명, 12명 하는데 흔히 선호하는 숫자가 9명. 그렇죠?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그 한국 사람들만 3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서구에서 신화에서 보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기억의 여신이 왜 학문과 예술을 관장하는 무사의 여신의 어머니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억에 의해서 학문과 예술이 탄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암흑기를 거쳐서 음무신들이 그걸 다 통째로 외워갖고 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는 것을 문자로 페니키아 알파벳의 영향을 받아갖고 고대 그리스어가 만들어져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학문과 예술은 당연히 어머니가 누구냐? 기억이다. 그래서 이 기억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재밌는 거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그래서 무사의 이름에서 뮤즈가 나오고 뮤지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박물관. 그죠? 사실은 그 어머니는 문해모신하고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기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억에 의해서 생겨났던 것들을 사실은 전시하는 곳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서구적인 방식에서 어원을 좀 더 잘 알게 되면 왜 이제 그런 이름에서 무사의 이름에서 뮤즈 이름에서 박물관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런 것도 참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화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어원들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연관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되게 흥미로운 아까 전에 지금 기업 왜 얘기 안 하냐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서구 정신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호메로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의 탄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기억이라는 신에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고 나중에 철학적으로 본다면 그 플라톤의 삼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왜 삼기설이야 무슨 그죠? 예, 전생을 생각하는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억이라는 여신의 역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생각들을 단초를 플라톤 철학 내에서 또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읽어가지고 읽어보는 책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 세 가지 선 죄송합니다. 쌤 책을 읽어가지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된 책이 조금 화려했습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 인식론인데 혹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 다른 분, 예. 네, 저 시민 이명진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저 프로필을 보면서 교수님 성함만 듣고 와서 아리스토텔레스 인식론을 쓰시고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쓰시고 또 논문도 이렇게 쓰신 거로 알고 또 그래왔는데 오늘 프로필에는 그런 나오지 않아서 혹시 맞는지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인식론 단고는 나온 책이 사실 국내에도 이렇게 드문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야기는 좀 모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몫이라는 그 개념과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라는 그 개념을 잠깐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중용이라는 개념을 갖다 이렇게 중세로 넘어갈 때는 이제 아퀴나스가 굉장히 수용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변형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오히려 신화로 이렇게 퇴보한 거로서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중세 철학보다는 중세 신학이라기보다는 중세 철학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오히려 더 이야기하면 중세 신화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신화에서 철학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역행적인 그런 개념을 이제 아퀴나스에서 읽을 수 있는데 과연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바르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할 수 있는 그 중용하고의 모래하고 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분배해서 읽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고 또 이 철학에서 신화로 퇴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거기서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퀴나스까지 막 가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셔갖고요. 제가 순간 네, 아퀴나스 공부 많이 안 했는데 하면서 예, 그랬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사실은 모이라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걸 주제로 해갖고 논문 쓰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강의가 계기가 돼서 뭘 강의를 할까 이게 신화에서 철학으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뭘 얘기를 할까 하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뽑고 이제 했었는데 모이라라는 것이 이제 서구에서 굉장히 텍스트도 많이 나오고 문헌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가 좀 돼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시작을 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헬레니즘 시대에 뭐 스토아파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몫이라는 개념이 신화적인 의미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자기가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를 모를 때 그것을 넘어서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넘어선다라는 것이 휴브리스라는 개념이고 이게 나중에 사실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만 중용 얘기한 게 아니고요. 플라톤도 중용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말하자면 개념화 시켜갖고 플라톤이 자꾸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그 메소테스라든가 이런 말을 플라톤도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걸 하나의 철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딱 제시하면서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딱 제시하면서 이제 성격의 타월성과 덕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 중용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 중용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고 지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딱 정리를 하면서 이 개념이 그러면 중용 개념이 그 이전에 철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확립되기 전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했을까 할 때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렇게 구분한 건 제가 그냥 구분해 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을 사실은 이제 제가 분류를 해갖고 좀 제시를 해본 거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묵시라는 우리하고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해가 충분히 가는 그런 건데 그거를 철학적 개념에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라고 할 때 그 콤포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이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종교에서 철학으로 하는 책에서 이 모이라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해요. 이게 분배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이게 그런 측면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적절한 어떤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제가 중용 개념하고 연관을 시켜갖고 휘브리스나 이렇게 오만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거 이런 것과 연관해서 지금 중용 얘기를 사실은 한 거고요. 특히 이제 욕망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되죠. 인간의 비이성적인 부분은 욕망과 관련돼 있고 이 비이성적인 부분의 탁월성이 성격의 탁월성이기 때문에 중용이라는 것이 그 욕망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된다는 점에서 아까 시시포스 얘기도 사실 한 거고요. 아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중세가 오히려 퇴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철학에서 신화로 퇴보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세 그 교부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은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리스에서 이 로고스를 자꾸 얘기하고 근데 말하자면 중세 신학에서 성서에서 보면은 로고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나오고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그리스도교인들이 굉장히 놀라는 것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근데 자기네들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분은 이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이제 개념들을 많이 차용해서 하는데 학문적으로 신화로 잘 나가진 않았고요. 왜? 기본적인 전제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걸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 외에는 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구조로 가지고 철학적 신학적 체계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관찰이나 경험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원인을 끌어들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학문적 체계를 갖고 있고요. 아까 로고스와 관련해갖고 처음에 초기 그리스도교 그 학자들이 어떻게 정했냐면 그리스인들은 로고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인데 자신들은 로고스를 같이 탐구하는 자지만 우리는 참된 로고스를 탐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분을 져요. 그래서 초기에는 중세 초기에는 이 그리스 교부들이 굉장히 이제 그리스와 자기네들의 생각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철학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다가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철학적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다가 이단으로 이렇게 그 낙인이 돼갖고 지금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fire라는 말, 그러니까 spirit and fire라는 말이 이제 오리게네스 책 중에서 이제 가장 잘 엔설러지 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그리스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해갖고 그리스도교 신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리스 철학의 주요 개념들 너무 많이 갖다 써갖고 이단으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그리스 철학적인 용어들을 갖다가 자기네식으로 많이 정화시켜갖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태부라고 하긴 어렵고 신화로 간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학으로 간 거지 신화로 간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틀 안에서는 굉장히 또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종교적인 신념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강사 선생님 기차 시간도 또 있고요. 식사를 하시고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마지막 학생 질문만 받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윤리학과 1학년 재학생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좀 질문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 제목에서 처음 교수님 얘기하실 때
신화에서 어떻게 철학이 나오시는지 또 철학이 놀라움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 그 1학년이고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서 철학이 그거 자꾸 신화 비교해서 자주 설명해 주셨는데 철학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요. 또 그 철학 그 신화에서 나왔던 그 철학이라는 게 그냥 당대 문화나 그런 차이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철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 철학이 놀라운 무렵입니다. 네, 이거 5주 동안 대기해도 어떻게 어디까지 얘기할까 선생님? 짧게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제가 10분까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4분 만에 얘기 드릴게요. 굉장히 철학이라는 단론 자체가 워낙 2,3천 년 된 단론이라서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긴 하지만 1학년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 한 3분의 만든 답을 이제 해볼게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저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도 계속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늘 되풀이하면서 질문하던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다 철학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근데 저는 이제 고대 철학자로서 사실은 정의하는 방식은 철학의 어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신화와 철학과 관련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와 이 세계와 그 다음에 인간 자기 자신과 타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게 아까 제 생각이고요. 사실은 신화와 철학이라는 것을 기존에는 미토스와 로고스라는 방식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도 이제 충분히 얘기해 주셨지만은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전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신화와 미토스와 로고스를 대립상으로 두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현대 이제 많은 신화 연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동문헌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공통적으로 물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인간 탄생 신화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성이라는 걸 어떻게 갖게 되고 또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원칙에서 살아야 되느냐 대표적인 게 중용이에요. 지나치지 말아야 되고 휘브리스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강조하고 모든 인간에 대한 신화는 다 휘브리스에 관합니다. 영웅들이 가장 범하기 심한 게 뭘까요? 휘브리스. 왜? 온갖 힘든 다른 인간들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오만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스 영웅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마지막에 보면 다 빛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신화도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철학도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신화하고 철학이 달라진다라고 하고 그것이 사실은 큰 차이를 이루어왔다라는 거예요. 서구 역사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그것이 분명히 같은 동문헌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철학이라는 것을 보통 필로소피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기 철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진짜 몇십 년을 끊임없이 듣던 얘기지만은 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 또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아까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목표로 갖고 있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불교에서도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누구나 얘기하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진리 자체는 영원불멸한 것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에서 그죠? 유한한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지혜를 소유하거나 진리를 갖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죠? 소피스트는 지혜를 가진 자라고 자기네 이름들이 소피스트는 소피아를 가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은 이거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플라톤이 학년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양한 종류의 육체적 사랑, 정신, 영혼의 사랑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사랑.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야, 나이 많은 사람이냐,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갖고 박사학위 받으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진리를 이해하느냐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론적으로도 추구하고 실천적으로도 행해야 되는, 그렇게 내가 진로로서 이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들을 일생 평생 삶을 두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하고,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은 철학은 철학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 이념이 가장 잘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아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행동하는 지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실천하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그 소크라테스 정의이고, 그걸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 서양 철학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거고, 중요한 거는 내가 철학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끝까지 철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철학적 진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제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5분을 얘기했네요. 예,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아주 뭐 친절한 강연, 친절한 답변, 친절 그 자체입니다, 그죠? 우리 장인남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